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알찬 정보로 채워드리는 뉴스에일 라이브 황순욱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구정설까지는 지금처럼 계속 지내야 할 것 같은데요.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에일 라이브 더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순실 태블릿 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4년 2개월여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인 징역 20년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 사면 논의가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사가 가짜 사건 번호를 적어넣는 등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이어서 무단으로 법무부 직원들이 수백 회에 걸쳐 출입국 조회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형사 3부로 전격 제외당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종근 형사부장도 수사 지휘에서 배제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열풍으로 증시 자금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3월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형 뉴딜 공모펀드와 상장지수 펀드에 5천만 원을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지사 비서실 직원 A씨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고 박원순 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추행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늘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확정된 형량까지 합치면 징역 22년을 복역하게 된 건데요.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은우 기자. 네, 오늘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모두 확정이 된 겁니까? 네, 대법원은 조금 전 재상고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7년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9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모두 마무리된 건데요. 삼성그룹에서 받은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금 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선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이 확정됐고요.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국고 손실 등 그 밖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상고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는 따로 선고하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2심 선고 때보다 10년 줄어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안 관련 일부 무죄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며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는데요. 오늘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종 결론이 난 겁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옛 한나라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오늘 확정된 형량을 더하면 복역 기간은 총 22년이 됩니다. 한편 오늘 대법원 인근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지지자 수백 명이 차량 집회와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자, 박 전 대통령의 형이 이렇게 확정되면서 사면 관련 논의도 이제 재점화되겠군요. 네, 형 확정으로 이 대통령 특별사면 요건이 갖춰지면서 사면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까지 1386일째 수감 중으로 역대 대통령 중 최장기간 감옥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사면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형 확정 전에는 사면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어제 최재성 대통령 정무수석이 사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면 권한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관련 입장을 밝힐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한 뉴스 Q&A에서 좀 더 쉽고 친절하게 저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Q&A,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선고 관련 소식입니다. 자,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전지현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 20년이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고 기존의 2년이 확정된 것 포함해서 총 22년을 이제 징역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22년을 살아야 되는 건데 이미 구속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제하고 이제 아하. 총 22년을 사셔야 된다. 지금 그렇게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그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서는 사실 내용은 별로 볼 게 없고 네. 확정이 될 것이다 대부분 예상은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네. 작년에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유대로 파기환송심에서 그대로 재판이 이루어졌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딱히 이렇게 상고를 하거나 응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이 될 거라 예상이 됐었던 거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사건이랑 그다음에 특활비 수수한 거, 그다음에 공천 개입 세 가지 재판을 받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년 확정된 부분을 제하고 특수활동비 부분하고 국정농단에 관한 부분이 병합돼서 심리된 사건의 결과가 지금 오늘 이제 20년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신년부터 이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꺼내면서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그 당시만 해도 이 박근혜 대통령의 선고가 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면에 대한 자격 요건이 안 갖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이제 사면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게 된 건데 그래서일까요? 지금 청와대 고위직 참모의 입에서도요. 처음으로 이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최재성 대통령 정무수석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면은 대통령님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걸 책임지는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한 고려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더 이런 것은 이제 공방하고 거론할 사안이 아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거기에는 국민이라는 두 글자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또 안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 교수님, 네. 사실 오늘 선고 전까지는 청와대 쪽에서는 사면에 대한 말은 굉장히 많이 아껴왔어요. 그런데 마침 이 사면 말하자면 오늘 선고 당일과 맞물려서 청와대 측에서 이런 입장이 나온 거거든요. 단 조건이 붙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사면이라고 하는 논란이 이낙연 대표가 이 얘기를 처음 꺼냈고요. 야당도 여러 가지 반발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지금 현재 국민 여론을 보면 전체적으로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의 조건이라고 하면 이제 형이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면을 네.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데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적 통합이나 국민의 어떤 의견 여론도 반영되지 않으면 네. 사면 자체가 아무리 대통령이 사면권을 갖고 있지만 그것도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인데 네. 그걸 너무 자주 활용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에서 활용했을 경우에 네. 논란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또 그 국민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아마 청와대로서는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신년 기자회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돼 있는데 거기서 분명히 이 얘기 또 나올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에 대통령의 부담을 일정 부분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일단 이슈를 띄웠잖아요. 그 네. 이슈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됐고 왜냐하면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기자회견에서 이 논란이 계속 질문이 나올 텐데 일정 부분 선을 그어줌으로써 대통령이 답변하기에 좀 더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분. 네. 그래서 결국 국민적 의견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아직 반성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공개적으로 두 분이 본인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거나 반성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과연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낼 수 있을까? 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정무수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앞으로 대통령이 질문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청와대가 부담을 얻는 부분을 약간 좀 줄여보려는 의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면론을 꺼냈다가 당내에서도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이낙연
대표. 그런데 이 사면론에 관해서 유독 말을 아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인데 이재명 지사가 또 이번 시점에 맞춰서는 또 이 사면론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언급을 했는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갈까요? 사면, 용서, 이런 것들은 일단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고 국민들이 그래 용서해 주자 이럴 때 하는 게 맞죠. 근데 본인들이 나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걸 용서를 해주면 앞으로 저 권력이 있으면은 다 봐주는구나. 다 저렇게 넘어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또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이재명 지사의 입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는데 지금 얘기는 두 사람의 사과를 전제로 한다. 이거는 지금 친문 그리고 강한 지금 지지층을 형성하는 그 여당 내부의 목소리하고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처음 얘기를 꺼냈던 거는 신년회견에서 꺼내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열흘 있다가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지지층의 표심이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어떤 지지층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지금 얘기를 꺼내신 것 같아요. 그래요? 물론 응징의 효과 있어야 되고 예방 효과 있어야 되고 맞는 말입니다. 네. 하지만은 사면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어떤 통치행위로서의 정치적인 결단이고 네. 여론조사라는 거는 그 샘플이라든지 방법의 한계, 단편적인 그 한계 때문에 네. 정확한 어떤 그 국민들의 여론이 드러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30% 50% 이런 데 얽매일 게 아니라 참고는 할 수 있지만은 대승적인 결단에서 내려야 되는 게 사면이고 거기에 어떤 조건 부과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면이라는 거 자체가 용서잖아요. 네. 이재명 지사 지금 이렇게 눈치 보다가 이제 와서 저 얘기 꺼내시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정치인이 어떤 그 뉴스의 헤드라인 어떤 내용이 부족한 헤드라인 위주의 저런 얘기들 그다음에 인기 영합주의적 저런 얘기들을 하는 거는 네.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재명 지사를 지칭한 건 아니고 그냥 네. 일반적인 모든 정치인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치인이 그런 상황이나 이 타이밍을 이용하는 걸 갖고 또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전략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가 이 사면론을 꺼냈다가 좀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같은 대선 주자로서 조금 이 여론을 확 흡수해버리는 그런 효과도 노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선출되기 위해서는 그런 테크닉이라든지 기술도 중요하지만 네. 적어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양식과 비전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가 제가 혼날 뻔했네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잖아요. 그 친문 쪽에 그렇게 호의적인 입장은 아니었던 이재명 지사가 이번 계기로 또 친문 쪽에 약간 문을 두들기는 효과도 혹시 노리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저는 반사 이익이라고 보여져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저는 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친문 진영이 그렇게 호의적인 입장을 그렇죠.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행보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 관련해서도 초창기에는 본인이 말을 아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또 한마디 하면 대통령이 부담이 또 될 수 있거든요. 이거 네. 어떤 얘기를 하든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평소에 저는 이재명 지사의 신념 중에 하나가 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면서 반사 이익으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친문 진영의 지지도 일정 부분 끌어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가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죠. 특히 네.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 이낙연 대표가 지금 호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호남에서 지지율이 좀 있었는데 이번 3년론 때문에 호남 지역에 상당히 의견들이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재명 지사가 저런 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소신을 밝힘과 동시에 친문 진영 일정 부분 끌어안을 수 있는 반사이익도 함께 가져오는 그런 효과가 네.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발표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내용을 볼까요? 지금 준비가 돼 있나요? 그래프가? 네. 지금 보면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보다도 이재명 지사가 또 더 높이 지지율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임이긴 하지만 지금 엎치락뒤치락하고 조사마다 조금씩 또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면에 관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 중에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한 75%가량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앞부분에 제가 보내드렸죠. 네, 근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사면을 하자는
그 스탠스였고 이재명 지사는 여기서 반대를 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떤 뭐 중도층이라든지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이낙연 지사에 대한 그 사면 얘기를 가지고 표심을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중도층은 지금 관망하는 그런 네. 관계이고 지금 누구를 지지한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길 텐데 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 간에 이렇게 뭐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은 표심 차이가 나는 거는 아무래도 사면에 관한 입장 차이가 가만히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그런데 있는 거죠. 이 조사는 지금 사면론에 대한 이재명 지사가 언급하기 전에 조사한 내용이니까 반영이 안 된 아마 조사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전반적으로 이제 사면론과 관련된 각 그 대선 주자들의 입장들은 다 있으니까 그 내용은 반영이 됐겠지만 지금 요 이재명 지사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지사의 발언 내용은 아마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가겠습니다. 지금 광주 지역구 두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죠.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기 대권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친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치 비서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친문 진영,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총선에 나가서 당선이 됐는 광산구 을인데요. 저분이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호남에서 이낙연 대표 지지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는 면을 반영한 거라고 저는 봐요.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 지역의 민심을 일정 부분 살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친문 진영에 던지는 메시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민영배 의원이 저런 표현을 한 것은 결국 지금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의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여러 가지 역량들이 본인이 볼 때는 이재명 지사보다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인은 지금 판단하고 아하. 있거든요. 이게 사면론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발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기보다는 조금 이상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발언들을 지금 세 번째 하고 계세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 그런 네. 부분들이 저 대권 후보로서의 어떤 자질 문제에서 약간의 그 이재명 지사보다는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 의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저런 표현을 한 것도 좀 놀라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대선 정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3월부터는. 그런데 어떤 친문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민 의원이 저런 표현을 한 것은 친문 진영도 일정 부분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더 반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오전 11시 반쯤에 이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최종 확정이 됐죠. 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2년형까지 포함해서 22년 총 확정이 된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유죄를 받았던 2년이 포함이 된 겁니다. 자, 2039년 87세 때 출소가 예상이 되는 20년형이 선고가 확정이 된 겁니다. 자, 물론 지금까지 집행된 형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이제 보내야 하는데요. 4년 2개월 만에 국정농단의 사건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에 대한 조건도 갖추게 됐고 이와 관련된 사면 논의도 이제 향후 계속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대선 주자들도 이 사면과 관련해서 입장을 속속 밝히면서 앞으로 어떻게 여론이 움직일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Q&A로 이어가겠습니다. 심야 0시 출국이라뇨. 도대체 국민들은 뭘로 보고 이를 그러셨는지.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수사 속에서 미흡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검찰과 경찰의 전 지도부가 조직의 누구를 보고 진행돼야 합니다.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과 과정은 정당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지금 나눠볼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떠올리기 유쾌하지만은 않은 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이 다시 우리 기억 속으로 재소환됐습니다. 이번 의혹이 가지는 의미를 여기서 짚어볼 텐데 이 사건의 핵심을 살펴보려면 우선 2019년도죠.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당시 상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명운을 걸고 이 사건을 수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22일이었죠. 밤 11시에 김학의 전 차관이 태국행 비행기를 티켓을 현장에서,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하면은 이제 티가 나니까요. 현장에서 발권을 하다가 이제 걸렸습니다. 언론에 노출이 됐고요. 물론 현장에는 법무부 직원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때 바로 검찰에서는 681차례에 걸쳐서 무단으로 출입국 조회를 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언론에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겁니다. 자, 일단은 일반인들의 대상으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저 조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불법이 3개가 있는데 일단은 권한 없이 출국 금지 조치 전에 681차례나 무단 조회를 했다는 부분 적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불법은 저기 보면 이규원 검사 명의 긴급 출금 요청서 이렇게 돼 있죠. 네. 출금 요청은 수사기관에 장의하도록 그렇게 출입국 관리법에 돼 있어요. 네. 그냥 검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저분은 네. 그냥 동부지검의 직무대리 신분이었거든요. 그때 대검 파견 갈 때. 근데 본인의 명의로 요청서를 발급했다는데 문제가 있고 본인 명의로 발급을 하다 보니까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꼬입이 꼬인 거예요. 네. 없는 사건을 만들어냈어야 되니까는 없는 내사번호를 지정을 하고 만들어냈어야 되니까는 네. 과거에 불기소 처분이 됐던 2013년 형제 사건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한테 승인 요청을 할 때는 내사 번호를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적으로 부여를 한 거예요. 이규원 검사 명의로. 네. 저거는 뭐겠어요?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별장 성접대 사건이 사실은 그 이전에 무혐의로 처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을 집권을 하면서 자, 이 사건은 엄중하게 명운을 걸고 처리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명분은 있었습니다. 그만큼 명분은 있었지만 그 과정에 검찰의 수사에 지금 불법들이 지금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국 네. 자, 예. 이게 목적이 그렇다고 네. 해서 과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이에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과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맞는 얘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앵커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기존의 검찰이 이거 제대로 수사 안 했어요. 김학의 차관 저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는데 수사 제대로 안 해가지고 공소시효 지나서 성접대 같은 경우에는 처벌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검찰이 반성하셔야 돼요. 그 전에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렇게까지 될 일도 아닙니다. 그거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요. 두 번째, 2년 6개월 뇌물죄로 2년 6개월 처벌받았습니다. 그럼 범죄 행위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 전에 제대로 수사했다면 지금까지 이런 일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걸 명확히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요. 이 사람 성접대 받아서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처벌은 못했지만 별장 성접대 의혹이나 뇌물 문제로 처벌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하거나 수사하는 건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 행위가 이걸로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 즉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활용한 것은 그것도 잘못됐어요. 아무리 빨리 가야 하더라도 그런 적법한 절차를 취해야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출국 금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근데 김학의 전 차관은 이미 2년 6개월 선고 받았잖아요. 근데 저분을 예. 이걸로 뭐 어떻게 가릴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저분을 옹호할 생각이 전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흉악범의 경우에는 이래도 된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래도 된다. 김학이니까 이래도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예외를 만들다 보면은 적법 절차 원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네네. 약촌 오거리 사건이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같은 네. 경우에 재심 지금 청구받아가지고 손해배상까지 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때는 그분들을 흉악범인 줄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뭐 김학의 전 차관을 여기서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은 이런 부분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 네. 이걸 무슨 기막이어서 괜찮다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이거는 오류라고 봅니다. 네. 나쁜 짓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하겠죠. 하지만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불법으로 마구 수사를 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신 거고요. 또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다루는 검찰이어서 또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을 해주시고 있는 건데 자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규현 검사가 왜 갑자기 몰랐을 리 없겠죠. 이게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되는 행동이 있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잠시 영상 함께 보실까요? 원래 취급하려 하셨습니까?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불개의 원칙을 깨고 이런 입장을 보냈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직 고위검사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응하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며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러셨는지. 자, 그러니까 지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현 검사 출국 금지 신청서를 본인 이름으로 작성한 것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그렇게 하려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절차가 출입국 사무소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 이 신청 서류 갖고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자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 안 되겠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갑자기 또 무리하게 추진을 한 입장을 바꾼 이유가 지금 궁금합니다. 본인도 검사인데 출국 금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문 대통령이 18일 날 네. 검찰이 명운을 걸고 특정 사건을 거론하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무부라든지 대검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국 금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출국 금지를 이규현 검사가 대검 쪽에다 요청을 했는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을 받았고 네. 이규현 검사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 팀은 적법 절차 준수 등을 감안해서 의견이 없는 걸로 정리를 했다면서 입장을 밝혔다고 지금 기사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본인이 이제 22일 날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행을 한 거니까는 이거는 의견이 중간에 바뀐 거잖아요. 그럼 그 본인의 입장이 바뀌게 된 경위에 누군가와의 어떤 소통이 있었던 게 아니냐. 우리는 이런 의심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소통인가요? 지시인가요? 윗선의 지시에 지시? 가깝겠죠. 소통이라면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건데 어쩔 수 그렇죠. 없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면 지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원래 이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이건 출국 금지가 불가능하다 아니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규현 검사가 나중에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본인 명의의 신청서를 무리하게 추진을 했다는 자체 그 부분을 야당에서는 그럼 윗선에 여기서 말하는 윗선은 어디인지는 짐작이 가겠습니다만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어떤 법적으로 적법한 절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조사의 내용에 대해서 만약 불법한 일이 있었으면 그 불법에 대해서 적법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누가 했던 간에. 그거에 대한 조사를 따로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가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서 얘기되다가 김학의 차관에 대한 처벌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거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두 가지 점에서 좀 명확히 그럼요. 해야죠. 그게 잘못되면 이게 만약 김학의 차관에 대한 전 차관에 대한 처벌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다. 그 사람은 죄가 없다. 이런 인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에 있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는 조사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불법적인 일을 행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처벌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건 이제 수사나 아니면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당 쪽에서 공격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무리를 했겠냐라고 하는 그 논란의 중심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요. 이광철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규현 검사와 연수원 동기다. 그러니까 충분히 청와대와 어떤 소통로가 있었고 이런 소통로를 통해서 뭔가 공감과 지시가 오고 간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야권에서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수원 동기고 같은 법무법인에서도 한 2년 정도 같이 네.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야당에서는 지금 이게 청와대의 어떤 그런 하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지금 그 부분을 그렇죠. 부분에 일단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부분을 전제를 하고 그 당시에 민정실 그다음에 이규원 검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이렇게 딱 찍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는 네. 아직까지 뭐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유력하다 지금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기에는 조금 네,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제 야당에서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야당이니까. 국민의힘 박상도 의원이 네, 청와대 네, 핏을 강력하게. 맞춰서 생각하다 보니까 저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요, 법무부는 위법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적법하다고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 논란에 기름을 또 부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무부가 해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김학의 전 차관이 급하게 출국을 하려는 그 사실을 확인했고 출국을 막아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과 약간 문제가 있는 절차도 좀 괜찮게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인데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이에요. 아니, 근데 저 얘기를 그냥 일반인들이 법감정에서 했으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겠지만은 네. 저런 식이면은 그냥 검사가 중앙지검장 결재 없이 마음대로 공소제기 해도 되는 거냐고요. 네. 만약에 저 얘기를 법무부에서 진짜 모르고 얘기를 했으면은 무지의 소산이고 알면서도 저렇게 얘기를 한다면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융통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을 추진하다 보면 약간의 융통성과 어떤 여유를 부려서 약간 좀 여유 있게 하는 게 있는데 일반인들이라면 이게 해당이 되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서 이 집행을 해야 될 검찰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이 해명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비난을 좀 받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만 지금 말씀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어요. 그건 그렇다고 이해는 불법이 용인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불법적인 용의가 용인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학의 전 차관의 행동을 보면 네. 뭐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 도피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으면 저렇게 표를 급하게 살 이유가 있었겠나는 의혹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만약에 법무부나 검찰 입장에서 그걸 어느 정도 인지를 했다고 하면 빨리 이 사람을 출국금지해야만 수사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법을 지켜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법들이 제대로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으면 법을 바꿔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방법이 필요할 거고요. 물론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법무부 입장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 이런 법적인 어떤 요건이 안 돼서 이거 알면서도 출국할 수 있도록 놔뒀을 때 나중에 받을 비난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왜냐하면 이 사람 도망가는데 왜 붙잡지 못했냐는 논란은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판단한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법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거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법무부든 검찰이든 잘 이해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사건을요, 다시 재배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담당하던 사건이었는데 이걸 수원지검 본청으로 다시 재배정을 했어요. 그 이유가 지금 원래 배정됐던 안양지청에 있는 그 담당 검사들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고, 그렇죠? 관련이 있고, 이해관계가 엮일 수가 있고, 또 추미애 법무장관과도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또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종근 형사부장 같은 경우에는 뭐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제 대검의 지휘 라인 변경했다 그러고 안양지청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검찰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뭐 불편부당하게 뭐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일단 지금 고발이 됐는데도 한 달째 흐지부지 하고 있다 보니까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관해서 이제 수사와 공판을 맡았던 그 이정섭 이제 부장검사한테 재배당을 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문정 검사가 작년에 SNS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부산지검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검사가 공소장을 잊어버려가지고 표지를 위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문정 검사가 SNS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냐면은 귀족 검사의 공문서 위조, 조국 장관 부인의 수사보다 독하고 엄격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올리셨어요. 근데 이거는 고소장 표지 위조한 것보다 더 큰 불법이잖아요. 굳이 죄질을 따지자면. 그래서 이문정 검사가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 총장도 그거를 참고해서 독하고 엄격하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재배당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져서는 또 안 되겠죠. 자, 일단은 뭐 사건까지 재배정해서 수사가 다시 진행이 되니까요.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손을 안 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에 너무 많이 대박이 터진 케이스들을 듣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당황스럽기도 한데 삼성전자처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불안감이 계속 있어요.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무섭게 치솟고 있는 주가지수. 지금 주식 투자하지 않으면 왠지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은 생각에 너도 나도 주식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주식시장에는 과열에 따른 경고 신호도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요. 곧 재시행되는 공매도, 그리고 지나친 상승에 따른 시장의 큰 조정 우려 등 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홀로 뛰어오르는 주가지수와 아직 침체 속에 있는 실물 경기와의 괴리 역시 우려되는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또 정철진 경제평론가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바쁘시죠? 네. 채널 돌릴 때마다 나오시더라고요. 네, 뭐 주식 방송 관련해서. 쪽도 뭐 그렇고 뭐 네.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자, 새해 시작부터 주식시장의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지난 11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역시 주식시장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주가 지수 역시 2000선 돌파 14년 만에 주가 3000 시대를 열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와대에서 공식으로 밝혔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도에 가입한 펀드가 수익이 90%가 나서 5천만 원 투자해서 4,900만 원 벌었고 그렇습니다. 그 번 돈을 다시 또 펀드에 올해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요? 네, 뭐 청와대 발표니까 뭐 공식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실제 여러분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했던 그 펀드 수익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N운용사의 이제 일명 소부장 펀드라고 해서요. 소부장. 예, 소재, 부품, 장비. 아, 반도체 소재, 예, 부품, 그렇죠. 장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부장이라고 하는군요. 2년 전에 네. 2019년 여름에 네. 일본이 일종의 그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서 무역 보복을 들어온 적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관련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육성도 하고요. 네. 정부도 리딩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 나왔던 테마가 소재 부품 장비. 우리나라에도 소재 부품 장비에 네. 강한 강점이 있는 회사가 많다라고 해서 네.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업들을 주로 담아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식형 펀드. 그럼 그 소부장 펀드에서 지금 90% 수익을 낸 거잖아요. 5천만 원 투자해서 90%면 얼추 잡아도 4,900만 원의 맞습니다. 수익을 올린 거고 그렇죠. 그딴 돈에다가 조금 더 보태서 새로 5천만 원을 어디다 지금 투자한다는 겁니까? 지금? 뉴딜 펀드라고 그래서 뉴딜 펀드. 예, 뉴딜 상장 펀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종목들이 M사에 포함되어 있어요? BBIG라고 해서 배터리라든가 뭐 배터리. 바이오라든가 바이오. 인터넷이라든가 게임 관련한 종목들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형주들이 주로 포진이 되어 있었고요. 네. 이 대통령이 투자한 저 펀드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이제 이름은 소부장 펀드로 돼 있지만 네. 일단은 굵직굵직한 대형주가 많이 있어요.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근데 최근에 장을 보면 네. 이런 초대형주가 정말 마치 코스닥 종목처럼 폭등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대통령이 사서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뭐 예, 그 삼성전자를 네. 대통령이 샀다고 끌어올리면 네, 그렇죠. 뭐 계속 사서 계속 오르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펀드가 있었고 그래서 바로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요. 네. 얘기하신 대로 네. 이제 1,000만 원씩 5곳에 분산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때 테마는 K 뉴딜. K 뉴딜 관련 이제 한국판 뉴딜이 있지 배터리, 않습니까? 바이오, 인터넷, 게임.
게임. 네, PBI 뭐 이거 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G가 그린이 아니고 게임. 그린이요, 그린. 그린. 네, 그린. 예, 그린이어가지고 이거 게임도 되고 그린도 되는데 이거와 이제 그린 관련한 상품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친환경이라든가 전기 자율주행이라든가 신년사에서 주식시장을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도 이렇게 펀드에 투자를 한다라고 밝힐 정도면 앞으로 주식시장이 더 오를 거라는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오해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러니까 잘못된 대통령도 신호를 줄까봐 저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신호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그렇고요. 이렇게 올렸고 뭐 이렇게 K 뉴딜로 갈아탄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니 무조건 국민들도 주식 투자해라 이런 사인은 아니고. 근데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요즘 분위기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좀 선긋기라든가 해명이라든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은 뭐 신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특히 이제 뭐 과매수라든가 위험 관리라고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신호도 같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원래 대통령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펀드를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사실 펀드를 투자하는 건 주식하고 좀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을 직접 본인이 투자하면 리스크가 훨씬 크잖아요. 펀드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운영하는데 내 돈을 좀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경제 발전이라든지 지금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그걸 부흥시키기 위해서 사실 펀드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저렇게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경제 특히 이제 그 뭐 한국판 뉴딜 관련된 그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좀 투자를 하겠다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서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사회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대통령이 좀 모범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지금 요즘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는 B2가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죠.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실까요? 2.5에서 한 2.8% 정도 이자가 되기 때문에 최소 뭐 10% 정도 수익 내도 한 7, 8% 정도의 차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적극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엄청 줄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통장 금리보다 높아요. 마이너스 통장을 갚기 위해서라도 주식으로 좀 수익을 내서 갚는 게 요즘 부모, 형제, 자녀들까지 이 3대가 주식 투자를 한다 그래요. 이거 종목도 다 다르대요. 이 부모님들은 좀 안정적인 가치주, 그리고 또 대형주들, 그리고 또 뭐 형제 자매들은 뭐 빨리 성장하는 가치주라고 성장주라고 하죠. 성장주에 투자하고 또 자녀 이름으로 또 이렇게 사놓기도 하고요. 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3대가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또 젊은이들이 취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 시드머니를 주고 자녀들이 그걸 뭐 운용하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식 개설 숫자를 주식 계좌 개설 숫자를 보면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주식 광풍이 불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해도 30만 계좌가 넘었어요. 이게 앞에 그러니까 매일 10만 계좌 오픈이 된다는 건데 이건 좀 처음 보는 그런 기현상입니다. 과거에 좀 뭐 주식 계좌들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매일 10만 계좌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계좌가 저렇게 늘었다는 건 계좌에 넣는 예탁금도 지금 늘었다는 건데 70조 원 넘었다는 게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안 오거든요. 원래 어느 정도였는데 70조 원까지 늘어난 겁니다. 우리가 30조도 많다. 뭐 이랬었습니다. 주식 예탁금이 30조, 40조도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보통은 우리가 한 20조대. 그러니까 3배가 넘게 지금 거의 1년 반 만에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려는 돈이 1년 반 만에 3배 이상 늘어났고. 주식을 사겠다고 부릉부릉 시동 걸고 준비하는 돈이 지금 70조 원이 넘었다는 소리잖아요. 시동도 걸었고 아예 들어온 거죠. 들어온 돈이 70조라는 얘기니까. 자, 신용잔고도 20조가 넘었다. 신용잔고야말로 아까 잠깐 언급한 B2의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한번 표를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주식할 때 신용거래라고 해서 자기 돈 외에 미수거래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이 액수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20조가 넘었거든요. 저것도 지금 최고 기록입니까? 네. 실은 작년 1월에, 그러니까 2020년 1월 코로나 직전에 아마 이때였을 겁니다. 뉴스 라이브에서 9조 원대였다 해서 위험하다는 방송도 했었는데 9조 원도 위험하고 처음 본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지금 1년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B2도 20조 원이고 또 하나가 최근에 신용대출도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주식에 갔는지 부동산에 갔는지 그건, 생활자금인지 모르지만 신용대출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부동산으로 최근에 받은 돈은 안 갔을 겁니다. 왜냐? 규제가 지금 워낙 강하니까 그렇군요. 상당수는 주식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좀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아직은 계속 상방으로 열려 있어서 더 올라갈 것이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공매도 얘기는 하나같이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주식이 갖고 있지 않지만 차익 거래를 미리 팔아서 나중에 사는 이 공매도 거래 이게 지금 나쁘게만 인식되고 있어요. 투자자들한테는. 근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또 아니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공매도가 왜 시작됐나를 봐야 되겠죠. 공매도의 기원, 왜 뭐 순기능?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어떤 주식이 있어요. 근데 그 주식이라는 게 산 사람은 계속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 주식은 퍼점이 많아. 하고 가격, 그 원질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라고 한 사람은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실적도 좋지 않고 그렇게 건전한 회사가 아닌데 주가만 오르는 회사, 뭐 이런 회사들 말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투자자가 있겠죠. 그런 투자자도 같이 주식시장에 합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투자자 같은 경우에 저 공매도 기법을 써서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10만 원이라는 주식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기는 싫으니까 남한테 빌려가지고 미리 10만 원을 받고 팝니다. 근데 만에 하나 주가가 5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자기는 손에서 10만 원 갖고 있죠. 그 중에서 5만 원만 내서 주식 하나 사서 빌린 사람한테 갚아요. 그럼 자기 손에는 5만 원이 남아있게 되는데 저게 공매도에 대한 수익이고 저렇게 될 경우에는 공매도가 이제 나온 태생은 한 주식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좋다는 사람과 나쁘다는 사람이 공존하게 되니까 점점 더 적정 가치를 찾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나온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이제 싫어하느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악용됐던 게 사실이고 외국인들 주도로 외국인 기관 주도 큰 손들의 어떤 놀이터처럼 시장을 왜곡시킨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또 워낙 이 동학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 크게 이 개미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못할 거라는 또 얘기도 있으니까 일단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남성 투자자보다 여성 투자자가 지난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성들은요, 사면은 가만히 기다리는 끈기가 있는데 남자 투자자들은 대부분 샀다 팔았다, 안절부절, 엉덩이가 가벼웠다고 합니다. NH투자증권의 자료를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투자는 사놓고 기다리는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게 또 전문가들의 중론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집콕 문화가 널리 확산되면서 실내 여가 생활이 다양해졌죠. 반면에 집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면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기도 합니다. 연예계도 이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자, 요즘 추운 날씨와 거리 두기 때문에 집에 많이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사실은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집에 많이 있는데 방송인 이휘재 씨가 갑자기 무슨 이 층간소음 논란에 휘말렸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휘재 씨 아내 이제 문정원 씨가 이제 SNS에다 가족의 일상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을 단 사람이 그 이휘재 씨네 집에 아랫집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제발 매트리스 좀 깔고 놀아달라. 내가 몇 번이나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이게 시정이 안 되더라. 좀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부터 저렇게 글을 올려서 대대적으로 공개를 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니까는 급기야 이렇게 SNS에
올리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해명을 했는데도 논란이 불거지는 게 계속 잦아지질 않는다 그러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정원 씨가 뭐라 그랬냐면 부분 매트리스 깔고 그래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네. 그게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매트를 지금 집 맞춤으로 주문 제작을 해놓은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네. 이휘재 씨 집은 방송에 전부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근데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부분 매트가 깔려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그 안에서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캐치볼을 하고 너무나 이렇게 활동적인 놀이를 하는 게 다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런 영상이 공개되니까 또 더 네, 논란이 공개되니까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다는 거냐 이러면서 또 이제 문정원 씨를 공격하는 거죠. 자, 그렇군요. 이휘재 씨 부부야 그렇다 치고 또 개그맨 안상태 씨는 또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러냐면 이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12일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그맨 A씨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거기에 네. 안상태 씨로 밝혀졌는데 이분 아래층에 이사 온 사람 그분이 글을 올렸어요. 네. 근데 밤마다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여기 지금 표현된 걸 보면요. 물건 던지는 소리, 망치 소리, 뛰는 소리가 들려서 예민한 시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본인은 처음에는 연예인 겸 방도 연출가 이런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반갑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층간소음 때문에 엄청난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요, 지금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이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우울증 막아보자면서 영상 하나 올렸다가 또 호되게 또 여론의 문매를 맞고 또 영상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었죠. 이 윗집 사느냐 아랫집 사느냐가 사실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층간소음은. 그렇죠. 예. 게다가 특히 2020년 작년 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거의 집에서 있는 생활들이 커지면서 네. 앞서 표현도 봤지만 지금 층간소음 문제가 2배 이상인데 이건 이제 신고를 한 케이스만 조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체감하는 경우 이제 보통 수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리실을 통해서 민원을 넣게 되는데 네. 뭐 3배에서 5배 이상 폭증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아마도 올해도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터질 것 같은데 지금 뭐 윗집 아랫집 뭐 이런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게 누가 참고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좀 규제라든가 법이라든가 뭐 그런 좀 명확한 기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은요. 입법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게 건물 자체에서 짓게 되는 데 있어서의 뭐 환경이라든가 건설 규제 이런 차 좀 정교하게 가야지 이미 그냥 뭐 예 봐주세요 뭐 이런 차원은 일단 선은 넘어갔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실내 생활에 대한 편리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도 많이 한대잖아요. 그래서 공사 소음도 또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공사에 사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현관문에 꽂고 간 적이 몇 번 있어서 다 사인을 해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에는 집에 거의 없으니까 괜찮은데 계속 집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거는 하는 집도 있고 안 하는 집도 있고 뭐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환경에서 나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 저 댄스처럼 막 저렇게 뛰면서 춤추지 않아도 요가 매트리스 깔아놓고 저 요새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막 다이어트 운동 하는데 이거 되게 효과 좋거든요. 살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찾아보셔가지고는 가끔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시면은 서로 간에 이렇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왠지 정철질 평론가님께서는 매트리스 깔아놓고 주식 투자 이렇게 할 것 같은. 알겠습니다. 자, 오늘 4가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3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롱패딩보다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차가운 북풍 대신 온화한 서풍이 불자 이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와 함께 황사까지 밀려들었는데요. 1월에 스모그의 황사까지 겹쳐 나타난 건 지난 2018년 1월 이후 3년 만으로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현재 충북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도 탁한 공기는 계속되는 만큼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7도, 광주는 14도로 평년보다 5도 정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수도권과 영서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는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으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는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토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8도로 전날보다 9도 정도나 뚝 떨어지겠는데요. 이 찬바람이 불면서 먼지는 모두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중부와 전북에 또다시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목요일 뉴스 앤 라이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내일 점심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